뉴욕 맨해튼의 한 초고층 빌딩 회의실 사방이 유리로 된 공간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바깥의 화려한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적대적 인수 합병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막바지에 다다른 참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에는 한국인 여성 강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기업 위기관리 컨설턴트 해결사로 불리는 여자였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상대편 변호인단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렸다. 마침내 길고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합의서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그녀는 또 한 번의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했다. 6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과거의 일부를 잃고 낯선 미국 땅에 던져진 이후 그녀는 오직 일에만 매달려왔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논리와 전략만으로 움직이는 완벽한 전문가가 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에게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다.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천명그룹의 대규모 비리 스캔들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6년간 외면해왔던 고국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서울에 도착한 그녀의 눈에 비친 도시는 낯설었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희미한 안개에 쌓인 듯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사고로 인해 인생의 몇 달이 통째로 지워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의사는 그것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삶에 생긴 공백을 인정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을 뿐이다. 그녀의 이번 귀국은 오직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었다. 천명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 주인의 성격을 반영하듯 거대하고 차가우며 위압적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전쟁터를 누벼온 강서연에게 그런 위압감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분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결전의 장소인 최상층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게 될 운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최진혁 회장이 들어서는 순간 실내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는 완벽한 외모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졌지만 그의 온몸에서는 깊은 고독과 쓴맛이 배어나오는 듯한 냉기가 흘렀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강서연에게 닿는 순간 그의 눈빛은 노골적인 저기로 번뜩였다. 회의 내내 그의 이해할 수 없는 적대감은 계속되었다. 그는 그녀의 전략을 사사건건 비판했고 그녀의 통찰력을 무시했으며 경멸을 숨기지 않는 말투로 그녀를 대했다. 서연은 당황했다. 그녀는 수많은 클라이언트를 상대해봤지만 이런 식의 대우는 처음이었다. 이 남자는 왜 처음 본 자신을 이토록 미워하는 것일까? 단순히 성격이 오만한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아주 희미하고 낯선 익숙함을 느꼈지만 이내 그것이 긴장감 때문인 착각일 거라고 치부해버렸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그의 모든 공격을 침착한 논리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맞받아쳤다. 그리고 그녀의 그런 모습은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 뿐이었다. 최진혁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6년 전 자신의 인생을 산산조각내고 떠나버린 여자.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사라져버린 그 여자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벽한 타인의 얼굴을 하고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그녀와 함께 일해야만 했지만 그녀와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매 순간이 고문이었다. 그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회의가 끝났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건물을 나섰다.
그녀가 차를 기다리기 위해 잠시 멈춰 섰을 때 옆 출입구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공을 쫓아 달려 나오다가 그녀의 바로 앞에서 넘어졌다. 작고 하얀 아이 최혜운이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달려가 몸을 낮췄다. 괜찮니 아가? 그녀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이는 아빠의 눈을 닮았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아프게 건드렸다.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연결감과 깊은 슬픔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아이는 울지 않고 그저 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유모와 최진혁이 달려나왔다. 그는 자신의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강서연을 발견하고는 그 얼굴이 순수한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마치 그녀가 독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이를 거칠게 빼앗아 품에 안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그의 반응에, 그리고 아이가 그녀에게 불러일으킨 격렬한 감정에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잃어버린 기억의 첫 번째 조각이 방금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그날 밤 강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최상급 호텔 스위트룸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보았던 작은 아이 최혜운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표정. 모든 것이 그녀의 잊혀진 과거의 한 부분을 건드리는 듯한 기묘한 아픔을 동반했다. 그녀는 6년 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잃어버린 기억의 공백을 이토록 사무치게 느끼고 있었다. 희미한 호텔방의 불빛, 빗소리, 낯선 남자의 실루엣 같은 의미 없는 파편들이 꿈결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떠다녔다. 회사에서의 업무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최진혁은 그녀와의 단독 대면을 병적으로 피했다. 모든 소통은 그의 비서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의 모든 지시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하지만 그룹 전체가 모이는 회의에서만큼은 그 역시 그녀를 피할 수 없었다. 그는 필연적으로 그녀가 어떻게 이 거대한 기업의 위기를 체계적으로 해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를 목격해야만 했다.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은 그를 분노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마지못해 감탄하게 했다. 저토록 유능한 여자가 어째서. 서연은 더 이상 이 비이성적인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의 논리적인 두뇌는 답을 원했다. 그녀는 최진혁 회장의 비상식적인 적대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은 그 아이를 향한 자신의 알 수 없는 감정의 근원을 찾고 싶었다. 그녀는 업계 최고의 신용정보회사에 은밀하게 조사를 의뢰했다. 목표는 두 가지였다. 6년 전 최진혁의 개인적인 행적, 그리고 같은 시기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 조사는 기업 위기 분석과 맞물려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천명그룹의 비리 스캔들을 파헤치던 중 서연은 6년 전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렸던 중요한 기업 행사와 관련된 인물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 호텔의 이름은 그녀의 희미한 기억 속 파편과 기묘하게 일치했다. 그녀는 조사팀에 그날 그 호텔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직감이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곳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 며칠 후 조사팀의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다. 보고서는 2개의 파일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 최진혁의 파일.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정확히 6년 전 그날 밤 문제에 그 호텔에 투숙했다. 그리고 약 9개월 후 그의 딸 최혜운이 태어났다. 산모의 이름은 공란이었고 실종이라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파일이 담긴 두 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6년 전 신용카드 기록이 들어있었다. 그녀 역시 같은 날 밤 바로 그 호텔에 체크인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의 기록은 호텔 근처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로 인한 병원의 긴급 입원 기록이었다. 날짜, 호텔 사고, 그리고 아이의 출생 시기. 모든 조각들이 끔찍하고도 완벽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 아이를 향한 기묘한 이끌림, 그리고 최진혁의 이해할 수 없었던 증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조사원이 추가로 첨부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공원에서 놀고 있는 최혜운의 최근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아이는 반소매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어깨에는 작지만 독특한 모양의 점이 보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어깨를 확인했다. 그녀의 어깨에도 정확히 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서연은 차가운 호텔방에 홀로 앉아 손에 든 보고서와 사진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듯한 충격. 그녀는 단순히 위기관리 전문가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였다.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의 엄마.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을 철저히 증오하는 남자의 손에 의해 길러지고 있었다. 충격은 이내 거대한 감정의 폭풍으로 변했다.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슬픔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딸을 향한 맹렬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되찾기 위해 그 남자와 맞서야 한다는 강철 같은 결의가 그녀의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조사 보고서가 펼쳐진 호텔 방의 정적 속에서 강서연은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충격은 이미 차가운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최진혁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핑계로 즉각적인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의 눈과 같은 고요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대면의 장소는 천명그룹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거대하고 위압적인 그의 집무실이었다. 그곳은 그가 지배하는 왕국의 심장이었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의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는 서연이 기업 위기에 대해 보고하리라 예상했다. 그는 차갑고 무심한 태도로 소파에 앉아 어서 본론을 시작하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서연은 업무 서류 대신 혜은이의 어깨에 있던 점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 한 장을 그의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아이의 엄마는 누구죠? 그녀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질문이 그의 견고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냈다. 그 질문은 기름으로 가득 찬 방에 던져진 성냥불과도 같았다. 지난 몇 주간 그가 간신히 유지해왔던 모든 통제력이 산산조각 났다. 6년간 묵혀두었던 분노, 배신감,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고독한 슬픔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는 차갑고 공허한 웃음을 터뜨렸다. 감히 내게 그 질문을 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6년 전 그날 아침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린 당신이. 그는 봇물 터진 듯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밤 이후 그녀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아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가 당연히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를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자신과 아이를 버렸다는 잔인한 현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토로했다. 그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고통과 엄마를 찾는 딸의 질문 앞에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원흉인 무책임한 그녀를 얼마나 증오해 왔는지를 잔인한 단어들로 쏟아냈다. 서연은 그의 분노에 찬 절규를 들으며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기억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과거를 마주해야 했다. 임신, 출산, 실종, 그 어떤 것도 그녀의 기억과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에게 설명하려 했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참하게 갈라져 나왔다. 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날 이후로,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사고 6년 만에 나타나서 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하고 진부한 변명이군. 내가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했소. 그의 경멸 어린 불신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진실은 그의 증오 앞에서 설 자리를 잃고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 격렬한 대립은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터져나와 분노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증오와 자신의 인생에서 통째로 도둑맞은 거대한 진실 앞에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그녀는 엄마였지만 엄마가 되는 과정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낯선 타인이었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괴물이었다. 최진혁은 차가운 최후 통첩으로 대화를 끝냈다. 여기서 당신의 일을 마무리해.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만약 내 딸에게 접근하려 한다면 내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당신을 파괴해버릴 테니. 그는 이제 그녀를 자신이 딸을 위해 간신히 쌓아 올린 불안정한 세상을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했다. 서연은 그의 사무실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감 넘치던 위기관리 전문가가 아니었다. 기억할 수 없는 과거에 발목이 잡히고 이해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길을 잃은 부서진 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도시의 한복판을 걸었지만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완전한 고독감을 느꼈다. 그의 불타는 원망과 그녀의 혼란스러운 기억 상실. 두 사람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최진혁의 사무실에서 나온 강서연은 한동안 텅 빈 유령처럼 도시를 헤맸다. 기억하지 못하는 죄로 미움을 받고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의 엄마라는 현실은 그녀의 강철 같던 정신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언제나 문제 해결사였지만 자신의 과거라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는 길을 잃은 아이에 불과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텅 빈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본능적인 전문가 기질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수집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바로 그녀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이었다. 그녀는 6년 전 한국에서 사고를 당한 직후 장기 치료를 위해 이송되었던 미국의 병원에 연락했다. 당시 자신의 치료를 담당했던 뇌신경학 전문의와 만나 자신의 기억 상실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만 했다. 그녀는 즉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노년의 의사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는 6년 전에 의료 기록들을 꺼내 그녀 앞에 펼쳐놓았다. 기록지에 적힌 진단명은 명확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한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역행성 기억상실증. 의사는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트라우마 직전의 기억들을 통째로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공백은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는 현상이었다. 의사는 그녀가 원한다면 묻혀있는 기억에 접근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면 요법을 통한 기억 회귀 치료였다. 그것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편안한 의자에 몸을 눕히고 의사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따라 천천히 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침잠하기 시작했다. 기억의 파편들이 어둠 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선명한 영상이 아닌 감각의 조각들이었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 눈을 멀게 할 듯한 헤드라이트의 섬광, 그리고 온몸을 찢는 듯한 끔찍한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기억 이전에 설명할 수 없는 희미한 기쁨과 설렘의 감정이 있었다. 그녀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마침내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핵심적인 기억의 빗장이 풀렸다. 6년 전 그날 아침, 최진혁과의 하룻밤 이후 호텔을 나섰던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몸이 이상하다고 느꼈고 충동적으로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그리고 선명한 두 줄. 그녀는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아주 작고 예기치 않은 기쁨의 불씨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건너는 순간 시야를 가득 채우는 불빛 끔찍한 충격, 그리고 완전한 어둠. 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녀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에게로 돌아가던 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한국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그녀를 발견한 그녀의 가족들은 임신 사실이나 최진혁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녀를 살리기 위해 최고의 시설이 있는 미국으로 이송했다. 그리고 그녀가 몇 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 남자와 아이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고통스러운 진실과 자신의 기억 상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공식적인 소견서를 들고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한번 최진혁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번에 그녀는 변명을 들고 가지 않았다. 오직 의학적인 증거와 팩트만을 들고 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으로 자신이 알게 된 모든 진실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최진혁은 그녀의 이야기와 그녀가 내민 의료 기록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논리적인 두뇌는 그 증거를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 서렸던 불타는 분노는 거대한 충격과 혼란으로 바뀌어 갔다. 그는 지난 6년간 그녀가 자신을 잔인하게 버렸다는 서사를 기반으로 자신의 세상을 구축해왔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하지만 6년간 쌓아온 감정의 상처는 이성만으로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증오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깊고 쓰라린 고통의 벽이 남아있었다. 강서연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최진혁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지만 그의 감정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6년간 그의 삶을 지배해온 증오와 배신감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차가운 태도로 그녀에게 맡은 일이나 제대로 마무리하고 계획대로 떠나라고 말했다. 그의 마음을 둘러싼 얼음벽은 진실 앞에서도 쉽게 녹아내리지 않았다. 변화를 만든 것은 아이 최혜운이었다. 강서연과의 짧은 만남 이후 아이는 계속해서 그 상냥한 이모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아이는 눈에 띄게 내성적으로 변했고 웃음을 잃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회의를 위해 천명그룹 본사에 들렀을 때였다. 아빠를 만나기 위해 잠시 회사에 와 있던 혜운이가 복도 저편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모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안전한 항구를 찾은 작은 배처럼 서연의 다리에 얼굴을 묻고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회사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그 광경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서연은 자신에게 매달리는 작은 아이를 보며 맹렬하고 본능적인 모성애가 온몸을 휩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감싸 안았다. 그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운명적인 이끌림이었다. 최진혁은 그 모든 광경을 자신의 집무실 창문을 통해 목격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거부할 수 없는 자기장 같은 유대감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눈에 서린 연약한 행복의 빛을 보았다. 절박해진 그는 딸의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고 상담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을 떼어놓는 것은
아이에게 또 다른 정서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지키려는 욕망과 딸의 행복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결국 그는 다시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달랐다. 분노가 아닌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최혜운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는 또다시 차갑고 사무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혜운이를 만나는 것을 허락받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만남은 유모의 엄격한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과거에 대한 이야기나 엄마로서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절대 금지되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조건이 붙었다. 이 모든 허락은 그녀의 업무 성과에 달려 있다는 것. 그녀는 천명그룹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만약 그녀가 실패하거나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이 거래는 즉시 파기되고 그녀는 영원히 그들의 삶에서 사라져야만 했다. 그것은 그녀의 직업적 능력과 엄마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시험대에 올리는 잔인한 시험이었다. 서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딸의 곁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불신과 그가 쌓아 올린 벽을 이해했다. 그녀는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서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낮에는 회사에서 위기 상황을 두고 치열하게 회의를 했고 저녁이면 그는 서재 창문 너머로 정원에서 혜은이와 함께 노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새로운 면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놀라운 인내심 부드러움, 그리고 딸과 교감하는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방식. 그는 혜은이를 위해 꿈꿔왔지만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진짜 모성애를 그녀에게서 목격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또다시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혜은이가 정원이 떠나가라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수하고 행복한 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어 웃었고 그 시선이 창문 너머에 그와 마주쳤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분노와 고통이 사라지고 오직 행복한 딸을 바라보는 두 부모만이 존재했다. 그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얼음 조각에 또 하나의 커다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최진혁의 왕국에 찾아온 작은 평화는 그 그늘 속에서 독을 키우는 뱀의 존재를 감추고 있었다. 천명그룹의 실세 중 한 명인 오전무. 그는 겉으로는 진혁에게 충성을 다하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는 최근 그룹을 둘러싼 모든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위기 혜성처럼 등장한 미스터리한 컨설턴트 강서연, 그리고 그녀를 대하는 회장의 이례적인 태도까지. 그는 물속에서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본능적으로 지금이 기회임을 감지했다. 오 전무의 직감은 강서연이 단순한 컨설턴트 이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최진혁의 방어적인 태도와 회장의 딸 곁에 갑자기 나타난 그녀의 존재를 연결시켰다. 그는 그들의 관계가 무엇이든 그것이 최진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사람을 시켜 강소연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그녀의 전문성을 겨냥했다. 그는 그녀를 해고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무능하게 보이게 할 수는 있었다. 서연이 맡은 위기는 대규모 데이터 유출과 그로 인한 주가 조작 사건이었다. 오 전무는 자신의 높은 직위와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해 서연의 팀에게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가짜 단서를 만들어내고 행정적인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그녀의 진행 속도를 늦췄다. 동시에 그는 이사회 내에서 조용한 여론전을 시작했다. 아직은 노골적인 스캔들을 퍼뜨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문적인 우려를 가장했다. 과연 저 컨설턴트가 이 위기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그녀가 맡은 이후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 이 문제에 개입되어 흐려진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는 이사들 사이에 의심과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서연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을 느꼈다. 평소 같았으면 효과적이었을 그녀의 전략들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녀는 내부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방해하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 배우가 누구인지 증거를 잡을 수는 없었다. 이 스트레스는 이미 복잡한 그녀의 삶에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녀는 기업과의 전쟁 딸과의 위태로운 관계 맺기, 그리고 최진혁과의 긴장감 넘치는 감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진혁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평생을 기업 내부의 배신과 암투 속에서 살아남은 남자였다. 그는 내부 사보타주의 징후들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진행이 더딘 것에 대해 서연을 비난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고군분투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그녀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혔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포기하지 않고 일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어머니로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사로서의 강인함을 보았다. 어느 날 밤 또 다른 방해 공작으로 인해 좌절에 빠진 두 사람은 사무실에 단둘이 남아 있었다. 서연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최진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알고 있어. 오 전무지시오. 그것은 엄청난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는 외부인인 그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내부 의심을 공유하며 그녀를 진정한 동맹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는 오 전무의 오랜 야심과 경쟁심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제 그들의 적은 더 이상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위협은 오 전무라는 명확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최진혁의 개인적인 싸움과 회사를 구하려는 강서연의 직업적인 싸움은 이제 하나로 합쳐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최진혁은 그녀에게 약속했다. 그는 당신을 해치기 위해 내 회사를 공격했소. 이제 우리는 내 회사를 구하기 위해 그의 부패를 공격할 거요.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공동의 위험한 적을 앞에 둔 강력한 동맹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오 전무는 자신의 내부 사보타주가 기대만큼 빠르게 효과를 보이지 않자 더욱 과감하고 잔인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는 익명의 제보를 가장하여 주요 언론사들의 천명그룹 회장의 숨겨진 딸과 미스터리한 여인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천명그룹 후계구도 숨겨진 딸의 등장으로 요동치나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뒤덮었다. 기사는 교묘한 방식으로 서연의 베일에 쌓인 과거와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그룹에 미칠 파장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다. 대중적인 스캔들의 폭발력은 엄청났다. 천명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최진혁의 아버지인 최 회장은 격노하여 당장 이 상황을 처리하라고 아들을 압박했다. 그가 말하는 처리란 당연히 강서연을 내치는 것을 의미했다. 서연과 혜은이는 파파라치들의 표적이 되었고 그들의 평범했던 일상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설상가상으로 오 전무가 서연의 프로젝트에 설치해둔 함정이 마침내 작동했다. 그가 흘렸던 거짓 정보는 트로이 목마였다. 서연의 팀이 그 정보를 기반으로 잘못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순간 오 전무와 내통하고 있던 진짜 해커들이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을 공격했다. 데이터 유출 위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재앙적인 사이버 테러로 번졌다.
천명그룹은 이제 대중적 이미지 실추와 함께 그룹의 존폐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운영 및 재정 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진혁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필사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며 분노한 가족들을 상대하는 동시에 혜은이와 서연을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오 전무가 모든 실패의 순간을 기다리며 지켜보는 가운데 서연과 함께 이 재앙적인 사태를 수습해야만 했다.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릴 듯이 무거웠다. 하지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강서연은 가장 찬란하게 빛났다. 그녀는 언론의 중심에서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위기관리 능력은 극한의 상황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는 하루 쉼시간씩 일하며 차가운 이성으로 새로운 재앙의 본질을 분석하고 방역의 계획을 수립했다.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그녀의 강인한 모습은 최진혁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다. 어느 늦은 밤 불 꺼지지 않는 회사의 비상상황실에서였다.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결국 그녀도 한계에 부딪혔다. 그녀는 아주 잠시 동안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소동에 휘말린 딸 혜은이가 걱정된다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강인함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본 최진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그는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고 따뜻한 커피를 타주며 그저 말없이 그녀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전우애를 넘어선 깊은 감정적 지지였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겨낼 거요. 내가 저자가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 그의 약속에 서연은 다시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들의 공유된 결의는 마침내 돌파구를 찾아냈다. 서연의 날카로운 분석력이 오 전무가 심어놓은 가짜 데이터 속에서 아주 미세한 불일치, 즉 해커가 남긴 디지털 지문을 발견해낸 것이다. 그녀는 그 함정이 단지 자신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흔적을 남기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내부의 적과 외부의 해커를 연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가 쥐어졌다.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고 언론은 미쳐 날뛰고 있었으며 이 사회는 적대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무기가 생겼다. 방어만 하던 입장에서 오 전무를 향한 방역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최진혁은 즉시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름을 찾았다. 지금부터 이 자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당장. 사냥은 시작되었다. 강서연이 발견한 디지털 지문을 시작으로 두 사람의 방역은 맹렬한 속도로 전개되었다. 최진혁의 보안팀과 강서연의 위기관리팀은 이제 하나의 유기적인 팀처럼 움직였다. 회장 집무실은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그들은 오 전무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전에 그 꼬리를 붙잡아야만 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서연은 언론과의 싸움에서 정면 방어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대신 불을 불로 끄는 대담한 전략을 제안했다. 새로운 이야기를 유출시켜 판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에 따라 천명그룹은 두 번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 아닌 외부 세력에 의한 기업 테러로 규정했다. 이 전략은 두 가지 효과를 낳았다. 하나는 대중의 시선을 개인적인 스캔들에서 기업의 피해로 돌려 동정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 전무를 위한 함정을 파는 것이었다. 서연이 여론전을 지휘하는 동안 최진혁은 자신의 권력을 움직였다. 그의 팀은 해커들에게 돈을 지불한 유령 회사를 추적해냈고, 그는 즉시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하여 그 회사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다. 그는 적의 돈줄을 끊고 그들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사냥꾼이 되어
어둠 속의 숨은 적을 향해 창을 던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커피와 아드레날린에 의지하며 함께 싸웠다. 그는 그녀의 전략적 본능을 완전히 신뢰했고 그녀는 그의 압도적인 실행력을 믿었다. 그들의 대화는 짧고 효율적이었으며 완벽하게 동기화된 두 사람의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공유된 전투의 열기 속에서 그들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개인적인 갈등의 찌꺼기들이 완전히 타서 사라져버렸다. 혼돈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교감의 순간들이 찾아왔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유리보드 위에 그려진 복잡한 관계도를 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서린 깊은 피로를 발견하고는 쉬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혜은이가 이 스캔들에서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는 멈출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울 수 없는 모성애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전에 없던 깊은 감정에 휩싸였다. 혜은이는 당신 같은 엄마를 둬서 행운이야.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과거 그가 뱉었던 모든 잔인한 말들을 씻어내는 진정한 사과였다. 서연의 미디어 전략은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다. 기업 테러 소식은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여론은 천명그룹의 피해에 동정하기 시작했다. 판세가 변하는 것을 본 오 전무는 위기감을 느끼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충성스러운 임원의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 공격을 비난하며 특정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그가 추천한 보안 회사는 바로 최진혁의 팀이 해커들의 배후로 지목했던 그 유령 회사가 세운 위장 회사였다. 오 전무는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온 것이다. 이제 그들은 명백한 연결고리를 손에 넣었다. 오 전무는 자신이 비밀리에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위장 회사를 추천한 것이다. 그것은 그의 모든 음모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최진혁과 서연은 스크린에 떠있는 명백한 증거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겼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사랑을 넘어 자신의 파트너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직업적인 전투는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개인적인 유대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결전의 장소인 이사회로 향할 준비가 되었다. 단순한 동맹이 아닌 하나의 통일된 전선 하나의 가족으로서 결전의 날 천명그룹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다. 언론의 스캔들 보도는 여전히 뜨거웠고 회사는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오 전무와 그의 파벌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진혁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고 믿고 그를 끌어내릴 마지막 일격만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진혁과 강서연이 함께 들어섰다. 마치 하나의 통일된 전선처럼 그들의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은 반대파들을 미묘하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오 전무는 마지막 공격을 개시했다. 그는 이번 위기, 즉 언론 스캔들과 사이버 공격 그리고 주가 폭락의 모든 책임을 최진혁의 잘못된 판단과 강소연과의 부적절한 관계 탓으로 돌렸다. 그는 리더십을 상실한 회장 아래에서 회사가 혼돈에 빠졌다고 선동하며 마침내 최진혁 회장의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는 듯했다. 모두가 최진혁이 필사적인 방어를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그 제안에 동의했다. 투표를 하기 전에 그가 말했다. 이사회는 이번 위기에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이어서 강서연을 향해 손짓을 했다. 강서연 대표께서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행동은 그녀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닌 그의 명백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방어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기소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는 위기관리 전략의 교과서와도 같았다. 그녀는 먼저 이번 사이버 공격이 외부의 소행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조작된 명백한 내부의 소행임을 기술적인 증거들을 통해 냉정하게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해커들의 유령 회사와 오 전무가 추천했던 보안 회사 사이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의 발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 전무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오랫동안 협력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내부자 거래,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 조작 등 회사 내에서 저질러온 부패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폭로했다. 사이버 공격은 그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했다. 회의장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증거는 압도적이고 반박 불가능했다. 오 전무의 오만했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모든 것이 조작이라며 발악했지만 그의 부패에 대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를 따르던 동맹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즉시 그를 버렸다. 그의 권력 기반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최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이 모든 증거가 이미 금융범죄수사대와 검찰에 제출되었으며 수사관들이 지금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 가족의 고통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했던 오만한 남자는 그렇게 자신의 꾀에 빠져 완전히 패배했다. 경비원들이 넋이 나간 오 전무를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최진혁의 해임안은 없던 일이 되었다. 대신 이사회는 위기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부패를 척결한 그의 리더십에 만장일치로 신임의 박수를 보냈다. 그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존경받는 리더로 다시 태어났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회의실이 조용해진 후 최진혁과 서연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난 몇 주간 그들을 짓눌렀던 엄청난 압박감이 마침내 사라졌다. 그것은 안도감과 함께 이뤄낸 승리의 기쁨이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으로서가 아닌 한 남자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회사를 위한 싸움은 끝났고 이제 가족으로서의 그들의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폭풍이 지나간 후 1000명 그룹에는 마침내 안정이 찾아왔다. 오 전무와 그의 공범들은 검찰에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최진혁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회사의 주가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이전보다 더욱 굳건해졌다. 언론의 시선 역시 완전히 뒤바뀌었다. 강서연은 이제 희대의 사기꾼이 아닌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회사를 구하고 딸을 지켜낸 위대한 전략가이자 어머니로 칭송받고 있었다. 외부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위기나 계약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온전한 그들의 선택의 문제였다. 그들은 수많은 상처와 오해를 딛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어느 주말 최진혁은 서연을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는 지난 6년간의 오해와 고통에 대해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사과해야만 했다. 그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과 편협함, 그리고 그녀에게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사실은 버려졌다는 고통과 외로움을 가리기 위한 방패였음을 고백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회사를 구해줘서가 아니었다. 자신과 자신의 딸을 차갑고 텅 비어있던 삶에서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도 부드럽게 녹여내렸다. 그녀 역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그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상처로 얼룩진 과거를 흘려보내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약속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공식적으로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차갑고 미니멀했던 저택은 비로소 사람이 사는 가정의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거실에는 혜은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주방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다. 혜은이는 엄마의 존재 속에서 눈에 띄게 밝고 안정된 아이로 자라났다. 아이는 더 이상 엄마의 부재로 인해 슬퍼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이는 크레용으로 가족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에는 환하게 웃는 태양 아래 아빠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 한 장이 그들이 되찾은 행복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최진혁은 아버지가 되는 법, 그리고 한 여자의 남자가 되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다. 그는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과 저녁을 먹었고 혜은이의 숙제를 도와주었으며 아이가 잠든 후에는 서연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일 이외의 세상에도 이토록 눈부신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완전히 지나간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다. 세 사람은 집 앞 정원의 잔디밭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혜은이는 근처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고 진혁과 서연은 말없이 그런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년간의 고통과 혼란은 이제 깊고 평온한 안정감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한참을 뛰어놀던 혜은이가 피곤했는지 그들에게 달려왔다. 아이는 아빠와 엄마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았다. 아이는 두 사람의 사이 그 빈 공간으로 파고들어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아이는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아빠의 다리 위로 자신의 다리를 뻗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부서졌던 가족이 마침내 완전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최진혁은 딸의 머리 너머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더 이상 거창한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를 향한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사랑과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길고 격렬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후 마침내 찾아온 고요하고 완벽한 행복의 새벽이었다.